정년퇴직한 고등학교 교장이었던 이정우입니다. 제 나이 75, 아내 한지영과 사별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삶의 의미를 잃고 홀로 된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요. 아내가 떠난 후 제 삶은 마치 색을 잃은 수묵화 같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그녀가 좋아하던 화단에 물을 주고 텔레비전을 켜도 그녀가 즐겨보던 드라마 채널만 틀어두곤 합니다. 집안 구석구석에는 여전히 그녀의 손때 묻은 흔적들이 남아있어 그 모든 것이 제게는 아련한 추억이자 동시에 깊은 상실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제게 유일한 위안이 되어준 건 이따금씩 아들 지우와 며느리 서연이가 찾아와 제 곁을 지켜주는 일이었어요. 그들은 늘 저를 극진히 모시며 아버님, 아버님 하고 살갑게 불러주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참으로 평온하고 아름다운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끔 그들의 눈빛에서 섬뜩하리만큼 차가운 기운을 느끼곤 했습니다. 20여 년간 교장으로 수많은 학생들을 보아왔던 제 눈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나이든 노인의 괜한 망상이라 치부하며 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었지요. 아내의 3번째 길이 다가오고 있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아내가 보고 싶다는 생각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억지로 눈을 감자 깊은 꿈속으로 빠져들었지요. 꿈속에서 아내는 생전의 모습 그대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가장 좋아하던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평소와 달리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어딘가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제 손을 꼭 잡은 그녀는 애절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내일은 절대 납골당에 오지 말아요. 이상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죽으면 절대 잊지 말고 꼭 찾아와 달라고 신신당부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냐며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푸른 새의 그림자를 조심해야 해요. 그 말을 끝으로 그녀의 모습은 서서히 흐릿해지더니 이내 짙은 안개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저는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새벽의 옅은 안개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내의 알 수 없는 경고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죠. 푸른 새의 그림자라니 도대체 무슨 의미였을까요? 그날 아침, 평소와 달리 부산하게 움직이는 아들 부부의 모습에 저는 또다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제게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 납골당에 함께 가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하며 며느리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 너희는 먼저 다녀오라며 그들을 보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그들의 뒷모습에서 저는 묘한 초조함과 안도감을 동시에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소와 달리 납골당과 반대 방향으로 차를 몰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아내의 경고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외투를 걸치며 결심했습니다. 그들의 뒤를 밟아봐야겠다고 말입니다. 아들 부부가 집을 나선 것을 확인한 저는 서둘러 외투를 걸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손은 덜덜 떨렸지만 머릿속은 놀랍도록 차분해졌지요. 저는 곧장 차고로 향해 시동을 걸었습니다. 10여 년을 함께한 낡은 소나타가 부르릉
하는 거친 소리를 내며 깨어났습니다. 저는 멀리 사라진 아들 부부의 차를 향해 조심스럽게 페달을 밟았습니다. 그들의 차를 멀찍이서 따라가며 저는 제 자신이 마치 영화 속 스파이라도 된 것만 같은 기이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는 제발 제가 틀렸기를. 이 모든 것이 그저 늙은 노인의 쓸데없는 걱정이기를 간절히 바랐지요. 그들의 차는 납골당이 있는 교회 방향이 아닌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차가 막히는 도로를 지나면서도 제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10분, 20분. 시간은 흐르고 제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경고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푸른 새의 그림자. 저는 아내가 생전에 늘 푸른 나무가 우거진 우리 집을 푸른 새의 보금자리라고 부르곤 했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가 혹시 우리 집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불안한 예감이 제 전신을 덮쳤습니다. 이윽고 그들의 차가 시내 한복판에 있는 한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크고 화려한 간판에는 푸른 나무 부동산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제 눈은 커졌고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지우와 며느리 서연이가 차에서 내려 나란히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고 그 평온한 표정은 제게 비수처럼 박혀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건물 건너편에 있는 카페에 차를 세웠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한 잔 시키고는 그들이 들어간 부동산 사무소의 출입구를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커피의 따뜻함도 카페의 평온한 분위기도 제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니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부쩍 늙어버린 듯한 수척한 노인의 얼굴. 아내와 20여 년을 함께 가꿔온 이 집. 저희 가족의 모든 추억이 깃든 그 소중한 보금자리를 그들이 지금 팔아넘기려고 하고 있는 건가요? 아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첫걸음마를 떼던 순간의 감동, 그리고 대학에 합격했을 때 느꼈던 가슴 벅찬 자부심, 그런 소중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며 저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약 40여 분이 지났을까요? 마침내 아들 부부가 부동산 사무소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만족스럽고 환한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들의 웃음이 마치 제 심장을 찌르는 듯 아팠습니다. 아내의 경고, 푸른 새의 그림자를 조심하라는 말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푸른 나무 아래에서 꿈꾸었던 가족의 행복이라는, 푸른 새는 그들의 탐욕스러운 욕심이라는 그림자에 갇혀버렸던 것입니다. 아들 부부는 다시 차에 올라탔고 그들의 차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텅 빈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게 남겨진 것은 산산조각 난 신뢰와 피할 수 없는 현실의 무게뿐이었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아들 부부의 차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도 저는 한동안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뜨거운 커피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저는 그것조차 알아채지 못했지요. 푸른 나무 부동산, 그리고 그들의 환한 미소와 서류 가방, 모든 것이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지면서 제 심장은 찢어지는 듯 아파왔습니다. 평생을 믿어왔던 아들과 며느리가
제 등을 칼로 찌르는 듯한 배신감에 몸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푸른 새의 그림자는 단순히 재산을 노린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평생의 보금자리를 통째로 삼키려는 거대한 검은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잠시 후 멍하니 앉아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섰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그때 문득 아들 부부의 차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부동산 사무소를 떠나 또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지요. 저는 본능적으로 그들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저의 의심은 이미 확신으로 변해 있었지만 저는 무언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들의 차는 약 15분 후 한 법률사무소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간판에는 한빛 공증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지요. 그들이 나란히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제 가슴은 더욱 쿵쾅거렸습니다. 공증이라는 단어는 제 머릿속을 스치는 온갖 불길한 예감들에 불을 지폈습니다. 단순히 집을 파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제 서류나 인감에 대한 무언가를 위조하려는 건 아닐까? 어쩌면 그들이 저를 법적으로 무능력한 상태로 만들려는 계획을 꾸미고 있는 건 아닐까?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최악의 시나리오가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건물 맞은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그들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로비 의자에 앉아 1시간 가까이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교장으로서 올곧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 아들에게도 항상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아내와 저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저는 무엇인가요? 평생을 사랑으로 키웠던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이 차가운 로비에 숨어 그들의 행적을 지켜보고 있는 초라한 노인일 뿐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던 낯익은 얼굴이 저를 발견하고는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박 선생님, 여기서 뵐 줄이야. 오랜 지인이자 부동산 중개업자인 김 사장이었습니다. 딸 부부가 집을 팔기로 하셨다면서요. 매물 좋던데요.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딸 부부. 김 사장이 말하는 사람은 분명 제 아들 부부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집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김 사장은 제 표정을 보고 당황한 듯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모르셨던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김 사장은 한숨을 쉬며 제게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네요. 그의 사과에 저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에요. 김 사장님. 오히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더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 사장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사실 딸 부부가 해외 이주 계획도 있다고 하더군요. 집을 급매로 내놓은 이유가 빨리 현금화하기 위해서라고. 그 말에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해외 이주. 그들은 제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해외로 도주할 계획이었던 겁니다. 아내의 경고가
이제야 모든 실체를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김 사장에게 잠시 이 일은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한 후 저는 단호한 표정으로 차에 올랐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무기력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복수를 다짐하는 한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여 저는 무작정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흘러나오는 라디오 소리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도 제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김 사장이 했던 말이 맴돌았죠. 해외 이주 금매. 그들은 모든 것을 처분하고 저를 버린 채 떠나려 했던 것입니다. 지시 평생 믿어왔던 아들의 배신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가슴이 쥐어짜이는 듯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장 서재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소중히 여기던 물건들, 그리고 저희 가족의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해 두었던 곳이었지요. 벽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아내의 생일과 제 결혼기념일을 조합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늙고 깜빡해도 이 번호만큼은 절대 잊을 수 없었죠. 금고 문이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하지만 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권리 증서와 인감도장, 그리고 중요한 은행 관련 서류들이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내가 꿈속에서 경고했던 큰일이 바로 이것이었나 봅니다. 그들은 제가 납골당에 다녀온다고 집을 비운 틈을 타 제 재산을 완전히 가로채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덜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절망에 빠져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의심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죄를 밝혀낼 증거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저는 아내가 남겼을지도 모를 단서를 찾기 위해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모든 것을 꼼꼼하게 정리하고 기록해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녀가 저처럼 그들의 음모를 눈치채고 무언가를 남겨두지 않았을까요? 희망을 잃지 않고 저는 아내의 옷장부터 서재의 책장까지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서재의 가장 낡은 책장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가장 아끼던 물건들을 보관했던 상자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은빛 머리핀, 결혼 기념일에 제가 선물했던 작은 오르골, 그리고 여러 권의 낡은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최근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날짜는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불과 며칠 전으로 기록되어 있었지요. 오늘도 며느리가 약을 줬다. 의사가 처방해준 것과는 다른 것 같다. 남편에게 말하고 싶지만 아들이 화를 낼까 두렵다. 점점 몸이 약해지는 것이 느껴진다. 일기장을 읽는 순간 제 몸은 차가운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죽음이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죠. 며느리가 내 통장을 가져갔다. 병원비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상하게 돈이 많이 빠져나간다. 남편에게 말하고 싶은데 요즘 그도 건강이 안 좋아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내는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까지 저를 걱정하며 모든 고통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푸른 새의 그림자는 단순히 저의 재산을 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내의 목숨을 앗아간 거대한 악마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 일기장을 품에 안고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과 그들을 향한 용서할 수 없는 분노가 제 마음을 집어삼켰습니다. 아내의 일기장을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분노와 제가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내가 왜 진작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들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을까? 수많은 후회와 미안함이 저를 덮쳤습니다. 아내는 죽음을 예감하면서도 저를 위해 이토록 처절하게 싸우고 있었는데 저는 그들의 달콤한 말에 속아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그들을 믿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눈물로 범벅된 얼굴을 겨우 닦아내고 다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혹시 그녀가 남긴 마지막 단서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한 장 한 장 조심스럽게 넘기던 중 일기장 가장 뒷부분의 작은 주머니에서 손톱만 한 크기의 USB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제게 남긴 푸른 새의 그림자를 밝힐 수 있는 도 하나의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에 심장이 다시 쿵쾅거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개의 파일들이 폴더별로 정리되어 있었죠. 병원비 내역, 녹취 파일, 그리고 동영상이라는 제목의 폴더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먼저 녹취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며느리 서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약은 내가 잘 챙겨 드렸으니 걱정 마요. 그리고 아들 지우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다 됐다고. 당신 말대로 요양원에 보내면 돼. 재산도 정리했으니 이제 우리 거잖아. 그들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태연했고 심지어 들떠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제 아내의 죽음을 방관하고 심지어 계획의 일부로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에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며느리 서연이가 병원에서 의사에게 받은 약을 다른 약통에 몰래 바꿔 넣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죄책감이나 망설임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직 목표를 달성하려는 냉정한 눈빛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까요? 저는 그제야 아내가 생전에 저를 위해 필사적으로 이 모든 증거들을 모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남편인 저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 힘을 다해 싸웠던 것입니다. 아내가 남긴 마지막 선물은 단순한 복수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향한 그녀의 깊은 사랑과 용기 그 자체였습니다. 이정우는 이제 더 이상 무기력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마지막 유언을 받들어 그녀의 억울함을 풀어줄 의무가 있는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그들을 심판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꼼꼼히 정리하며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들의 죄를 반드시 밝히고 말겠다는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아내의 USB를 손에 쥐고 저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약을 바꿔치기 하고 아들이 병원비를 횡령했다는 충격적인 증거들, 그들의 잔혹한 범죄 행각이 담긴 파일들을 보며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평생을 사랑으로 키운 자식이 어찌 이토록 차갑고 잔인할 수 있단 말인가요? 저를 지켜주려 했던 아내의 마지막 용기를 짓밟고 탐욕에 눈이 멀어 저희의 보금자리를 파괴하려 했던 그들의 악행에 저는 끝없는 분노와 허탈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한 무기력한 분노에만 빠져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남긴 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와 그들의 죄를 밝혀내야 할 명분을 던져준 것이었죠. 저는 더 이상 힘없는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유언을 받들어 그녀의 억울함을 풀어줄 의무가 있는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증거를 들이밀어도 소용없을 겁니다. 교활한 그들은 어떤 식으로든 발뺌을 하거나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세울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저는 그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직접 모든 죄악이 흘러나오도록 유도하는 영리한 함정이 필요했죠. 그들에게 마지막까지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이라고 믿게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우야, 오늘 저녁에 시간 있니? 서연이와 함께 잠시 집에 좀 와주렴. 제 목소리는 평소처럼 기운 없고 어눌했습니다. 아, 네. 아버님, 무슨 일 있으세요? 하며 아들은 걱정하는 듯한 목소리를 냈지만 제 귀에는 왠지 모를 기대감이 섞여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아니, 그냥 너희가 보고 싶어서. 그리고 아내가 남긴 유품을 정리하다가 중요한 서류들을 찾아서 말이야. 너희와 상의할 일이 좀 있어. 제가 중요한 서류라고 말하자 전화기 너머로 아들과 며느리의 조심스러운 속삭임이 들리는 듯했습니다. 곧 그들은 오겠다고 대답했고 저는 알았다는 대답과 함께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들이 제 미끼를 덥석 문 것이죠. 저는 그들이 오기 전 아내가 남긴 녹음 장치를 거실의 화분 뒤와 책상 밑에 교묘하게 숨겼습니다. 그리고 USB에 담긴 동영상을 노트북 화면에 띄워두고는 마치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조용히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아들 부부가 환한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걱정했잖아요. 하며 며느리 서연이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가식적인 미소와 걱정 어린 눈빛을 보며 차가운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너희가 보고 싶어서 여기 앉으렴. 라고 말하며 저는 그들에게 조용히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저의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의 막이 오를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똑똑히 바라보며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며느리 서연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가식적인 미소와 따뜻한 손길을 애써 외면하고 조용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그들의 눈빛은 이미 제 손에 들린 서류 가방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욕심이 가득한 눈빛은 차갑고도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두었던 서류 가방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내가 남긴 일기장과 USB, 그리고 제가 몰래 복사해 두었던 부동산 관련 서류들이 들어 있었지요. 지우야, 여기 어머니가 남긴 유품들을 정리하다가 이 서류 가방을 찾았는데 너희와 함께 봐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제 말이 끝나자마자 아들 지우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서류인데요? 아버님, 혹시 저희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세요? 하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이제 더 이상 가식이 아닌 노골적인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속내를 꿰뚫어 보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들을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썼던 일기장인 것 같은데, 혹시 이 일기장 안에 너희에게 말하지 못한 이야기라도 담겨 있는 거니? 제 말에 아들 부부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초조함을 자극하기 위해 일부러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일기장에 말이야, 병원비 내역과 어머니가 드시던 약에 대한 내용도 쓰여 있더구나. 그런데 며느리 내가 어머니 약을 바꿔치기 하고 지우 내가 병원비를 횡령했다는 기록도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니? 라고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제 분노가 아닌 그저 늙은 노인의 혼란스러움으로 들렸을 겁니다. 그들은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의 함정 속으로 깊숙이 걸어 들어오고 있었지요.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며 며느리가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거짓말을 더 이상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을 수도 있지. 혹시 내가 이 일기장을 잘못 해석한 걸 수도 있으니까 솔직하게 말해 주렴. 그럼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마. 제 말에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저에게는 이미 그들의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아버님. 마침내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울먹였습니다. 저희가 돈이 너무 필요해서 어머님 약을 조금씩 바꿔치기 했고요. 병원비도 저희가 썼어요. 하지만 아버님을 요양원에 보내려던 건 그게 저희 가족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고백은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저를 속이고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는 사실을 서슴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든 말을 녹음하고 그들의 얼굴을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너희가 어머니에게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야. 하며 저는 미리 준비해둔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며느리 서연이가 약을 바꿔치기 하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그들은 제 얼굴을 바라보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제가 미리 연락해둔 경찰들이었습니다. 아버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하며 아들이 저에게 달려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들이 집 안으로 들어섰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이 경찰들에게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 분노,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이 저를 덮쳤지요. 아들과 며느리가
경찰에 체포되어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제 손에는 아직도 아내의 일기장과 USB가 들려 있었지요. 슬픔과 분노, 그리고 긴 싸움을 마쳤다는 안도감이 뒤섞여 온몸에 힘이 스르르 풀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아내의 마지막 외침이 이제야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추악한 진실은 제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평생을 사랑으로 키웠던 자식이 탐욕에 눈이 멀어 어머니의 목숨까지 앗아가려 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들의 죄는 분명 법으로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아버지로서의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이어진 재판 과정은 저에게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법정에서 그들의 범죄 행각이 낱낱이 밝혀질 때마다 저는 아내가 겪었을 외로움과 공포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교묘하게 약을 바꿔치기 하는 영상, 아들이 병원비를 횡령하여 빼돌리는 통장 내역,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직접 흘러나온 가식 없는 고백까지 모든 증거는 그들의 죄를 명백하게 증명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법의 심판대 위에 섰고 저희 아들과 며느리는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많은 이들이 제게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저는 그저 멍하니 먼 산만 바라보았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제 마음속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아내의 납골당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토록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던 곳이었죠. 납골당 안에는 아내의 영정 사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진을 보며 저는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의 억울함이 모두 풀렸소.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우리의 집도 무사하고 제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문득 아내의 마지막 경고, 푸른 새의 그림자를 조심하라는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내는 그저 저를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용기와 사랑은 저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남긴 유산은 단순히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살아가게 할 힘이었고,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재산을 정리하여 한지역 노인보호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이곳은 저처럼 자식들에게 버림받거나 학대받는 노인들을 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변호사 친구의 도움을 받아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심리 상담사를 초빙해 노인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또한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간의 소통을 돕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기 시작했지요. 센터가 문을 연 날, 저는 아내의 영정 사진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곳은 여러분의 따뜻한 보금자리입니다. 다시는 푸른 새의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도록 제가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슬픔을 딛고 일어서 아내가 남긴 용기의 빛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푸른 새는 더 이상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희망의 빛이 되어 이 세상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들을 막는 등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차가운 철창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푸르렀습니다. 그 푸른 빛은 저에게 늘 아버님,
댁 화단에 앉아 웃고 있던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저는 제 손에 쥔 차가운 쇠창살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쇠창살 대신 손에 들고 싶었던 아버님의 재산 문서나 화려한 액세서리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저 쇠창살만 보일 뿐입니다. 처음 아버님 댁으로 시집왔을 때 저는 어머니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따뜻한 말 한마디와 손길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서연이, 우리 아들 잘 부탁하네. 따뜻한 말과 미소에 저는 진심으로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탐욕의 푸른 그림자가 제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림자는 저에게 아버님의 집과 재산이 모두 저의 것이라고 속삭였고, 저는 그 속삭임에 홀려 악마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저는 아버님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 요양원에 보내려 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저는 그분의 슬픔을 위로하며 뒤로는 이 집을 처분할 계획을 세우고 어머니의 약을 바꿔치기 하고 병원비를 횡령하며 행복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 꿈은 허상이었을 뿐인데 말이죠. 마침내 아버님께서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하고 바보로 여겼던 그분이 사실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대면에서 아버님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늙은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꿰뚫어 보는 단호하고도 차가운 눈빛이었죠. 저는 결국 그분의 함정에 빠져 모든 죄를 자백했고 지금 이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감옥에서 저는 매일매일 과거를 돌아봅니다. 제가 아버님께 행했던 모든 악행들과 제가 어머니께 드렸던 모든 거짓말들이 마치 영화처럼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만약 그때 제가 욕심 대신 사랑을 택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만약 제가 아버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했더라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저는 푸른 새의 그림자에 갇혀 영원히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철창 너머로 보이는 푸른 하늘은 이제 제게는 영원히 닿을 수 없는 꿈처럼 느껴집니다.